올해 1순위는 안 들으셨죠? 어, 지금 자, 올해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내용이 조금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개정을 하긴 했는데 개정을 하면서 좀 그 전에 교재에서 뺀 부분이 있고 새로 추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원래 기출문제를 따로 프린트로 드렸는데 지금 교재 맨 뒤에 보시면 그 부록이라고 해서 맨 뒤에 보시면 231페이지부터 맨 뒤에요. 231페이지. 그 부록으로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대충은 그 챕터별로 거의 똑같진 않은데 그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놨어요. 원래 2순환은 기출문제 풀이 중심이죠. 그래서 1순환 때 제가 그 개정된 내용으로 기본 강의를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할 건데 제가 교재를 처음부터 교재를 만들 때 기출문제가 지방행정은 행정학처럼 이렇게 응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을 응용해서 출제한 문제보다는 기본 개념이나 기본 이론이라기보다는 기본 개념이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그대로 교과서 내용처럼 정리가 되는 부분은 교재에다가 그대로 기출문제 그 답안 형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충 프린트는 이제 추가로 드린 이유가 교재에서 그 기출문제 설명을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별도로 하지 않아도 교재를 보시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 조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그 기출문제 해설 형태로 해가지고 프린트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교재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요약해서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교재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그런 문제들은 꼭 풀고 가셔야 되는 문제들은 제가 별도의 프린트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진도는 교재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예,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출문제를 다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다행히 보시면 잠깐 그 부록 파트를 잠깐 보시면요. 오늘 진도를 그 진도상으로 보면 오늘 대충 한 3장 진도까지는 나갈 거거든요. 1장, 2장, 3장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근데 그 1장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는 1장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는요. 1장만 보셔서 그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기존에 그 2017년도, 2014년도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 지방행정을 전반적으로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도 대충 이렇게 틀을 잡으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1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 2문제 그 다음에 안 나오다가 2021년도 5급 공채 문제에서 그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를 물어봤죠. 엘리트론, 다원주의론, 그 다음에 그 성장기구론, 성장기제론을 물어봤어요. 처음 물어봤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이걸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는 앞으로 다른 이론도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워낙 중요하죠. 지방자치단체의 그 사무배분 문제는 워낙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많이 됐고요. 이 사무배분 문제가 이제 앞으로 다른 쟁점을 정리하시는데도 되게 그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자 다행히도 문제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문제가 많긴 한데 다행히도 잠깐 232페이지 보시면요. 그 지방정부 이제 사무배분 오늘 이제 정리하실 그 3장 파트에서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많이 됐죠. 많이 됐는데 문제를 쭉 보시다 보면 이게 이제 기출문제 경향이기도 한데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똑같이 물어보진 않지만은 결국 물어보는 내용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쟁점이 대충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전부 다 답안을 작성해 보셔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이제 중요한 쟁점을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자, 1장 내용을 보시면, 자, 1장에서는요, 1절 내용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기본 강의 때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1장 내용은, 자, 1장의 1절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2절에서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해당 기출문제 나올 때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답안을 쓰시다 보면 우리 기출문제 중에 주민자치랑 단체자치 개념을 정확하게 의미를 구분해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주민자치랑 단체자치 개념을, 특히 주민자치 개념. 자, 요거를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자, 이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문제가, 자, 프린트 잠깐 보세요. 프린트에 보시면, 뒤에 기출문제 쭉 정리해 놓기도 했지만, 프린트별로 제가 쟁점 정리해 놨으니까, 프린트 1페이지를 보시면요,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이고. 2017년도 입법고시 문제랑, 그 다음에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에서, 제가 문제에다 밑줄을 쳐놨는데 2017년도 입법고시에서 지방자치의 효용성, 비효용성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효용성이라는 게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 혹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비효용성은 지방자치를 했을 때 이제 뭐 비효용성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2014년도 5급 공채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죠? 부정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건데. 김병준 교수님 교재를 보시면 이 지방자치의 의의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랑 부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건데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비슷한 문제로 유사한 문제로 언제든지 출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요 부분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이제 지방행정과 관련된 다른 쟁점이 나올 때도 그 써먹으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1장 내용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쓰실 수 있어요. 그 2017년도 입법고시 문제에서 지방자치의 효용성과 비효용성, 그 다음에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에서 지방자치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자, 이거는 요 문제까지는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에서 그 설문 2번이랑 3번은 지방행정 전반을 사실 공부하셔야 쓰실 수 있는 문제죠. 그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에서 2번 같은 경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도적인 측면과 행태적인 측면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서 자 발전시켜서 자 정착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라고 했죠. 사실 2번이랑 3번은 연결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점 이게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제 요인, 문제와 원인이 뭔지를 밝히고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방안으로 써주시는 문제니까 요건 연결해서 쓰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는 그래서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를 실시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 교재에 있는 1장의 3절에다가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들 교재에 나온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하실 게 보통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써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답안 작성을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자, 뭐 다른 기준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김병준 교수님 그 지방자치 그 책이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교과서니까 가장 저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랑 부정적인 측면을 뭐 다른 기준을 잡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행정학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행정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에서 각각 민주성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현상들, 긍정적인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구분을 해서 서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도 똑같이 민주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서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한 게 지금 프린트 1페이지죠. 프린트 1페이지에다가 제가 제목만 간단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고 암기를 하실 때는 결국 암기를 하실 때는 키워드만 암기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라든가 유사한 쟁점이 나오면 키워드를 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암기하셔서 이제 풀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틀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유사하게 물어보면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물어본다. 혹은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하는데 시군 통합을 할 때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자, 중층제를 단층제로 개편을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걸 서술하라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뭐를 잡아주는 게 좋다?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서 답안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나온 민주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요 쟁점뿐만 아니라 다른 쟁점에서도 활용하실 예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참고하실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제목만 요약을 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 교재에서 이 3절 내용을 보시면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3페이지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지금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5점짜리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이랑 부정적인 측면을 한 페이지에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나열식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측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민주성 측면 혹은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한 가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도 1순환 때도 설명드리지만, 자, 지방자치를 했을 때, 지방자치를 도입을 해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민주적인 측면에서 자, 우리가 뭐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분산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한다. 분권화를 한다. 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너무 이제 진부한 내용이고 지방행정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거는 이제 1번, 2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실제 이제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 그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의 차별성을 고려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자, 이제 중앙정부, 중앙정치나 중앙행정의 참여도보다는 그 지역정치나 지역행정의 주민의 참여 가능성,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와 주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 중요한 거 한 두어 가지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자, 우리 행정학에서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공공선택 이론에서도. 자, 티부가설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이 지방자치, 자, 소규모의 다수의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공공서비스, 지방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이 다수의 지방 정부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응성도 높일 수 있겠죠. 자,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 이론이 티보 이론이요. 발에 의한 투표. 그러니까 내용을 쓰시면서 결국 이건 이제 논술 답안이니까 논리적인 근거로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론들 자,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주장이라기보다 자, 이런 그 지방자치가 지방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수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티보 가설이나 이제 이론을 써주시는 거. 자,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자, 교재에 이제 자세히 예를 들어놨지만 정치 행정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도입을 하기 전에 지역 차원에서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우리 이제 정보공개법.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자, 처음에 이제 중앙정부의 96년도에 중앙정부가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청주시에서 행정정보 공개 조례로 제일 먼저 도입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조례로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도입을 한 거를 이제 중앙정부가 법률에다 규정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이제 지역 수준에서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실험을 통해서 자, 개혁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자, 요런 내용들 강조를 해서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자세한 내용은 자 8페이지에서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서 자 정치적 민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자, 제가 교재랑 지금 순서를 달리한 이유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 교재는, 교과서는 정말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여러분이 답안을 구성하실 때는 지방행정에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써주시는 게 좋으니까, 교과서에서 공부하신 순서대로 쓰시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그냥 교재에서 9페이지에 있는 권력의 집중 방지 민주주의 학습의 장 이런 걸 쓰시는 것보다는 3번이나 4번에서 있는 거, 3번, 4번 내용을 중심적으로 써주시고, 이제 분량을 고려해서 1,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생략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자, 뭐 1번, 2번, 3번, 4번 다 의미가 있지만, 저라면 2번과 3번을 주로 쓸 거예요. 2번과 3번. 혹은 뭐 4번도 괜찮아요. 이 공동생산 측면에서, 자, 뭐, 민주성, 주민 참여가 민주성에만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 자, 시민 참여가 갖는 그 행정상에서의 의미가 또 뭐가 있어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자원봉사를 활용을 하게 되면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생산 방식이라든가 시민 참여, 주민 참여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작은 정부에도 기여할 수 있고, 행정 비용을 자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도 능률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요런 내용을 중심으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부정적인 효과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11페이지에 보시면, 민주성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자,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정당 공천제죠. 정당 공천제요. 그래서 이 정당 공천을 통해서 지금 광역, 그 다음에 기초, 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원 선거를 할 때 지금 정당 공천제가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중앙에서의 중앙정당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다. 자, 지방의회 의원, 자치단체장을 전부 다 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절대로 빠뜨리시면 안 되는 게 2번이죠. 자, 이게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역 간의 갈등. 자, 그 다음에 지역 이기주의 문제를 자,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본질적인 문제점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를 강화하게 되면, 자, 이제 국가 전체 이익보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자, 이거를 중시하는, 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이익을, 자,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 이 지역 간의 갈등이나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요거는 꼭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민 참여죠. 주민 참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 주민 참여 제도가 보장이 돼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거는 뭐 자신 있게 쓰셔도 돼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뭐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내용이죠. 자, 법제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제도가 매우 선진적인 제도들이 지방자치법에 제도화돼 있지만, 자, 현실에서 이제 실효성이라든가 활용 정도는 매우 이제 미비한 그 현실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의 소극적인 관심과 낮은 참여. 자, 주민 참여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자, 주민 참여가, 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소극적인 관심과 낮은 참여에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자, 참여 제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참여 경험이, 자,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자, 실제 주민감사 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직접 참여 제도들이 도입이 돼서 실시되고 있지만, 자, 실제 활용되는 성과는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과 연결되는 거죠. 자, 지역 문제,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자, 실질적으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 주민이 아닌, 자, 지역의 소수 엘리트라든가 지방 관료 주도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요런 내용 강조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자, 가장 이제 대칭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긴 한데, 자, 사실 1번이랑 2번은 유사한 얘기죠. 자, 이게 우리 지방행정체제 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그 1순환 때도 설명드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요새 전 세계적인 방향은 뭐냐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면이에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려고 하면 얘네들 같이 가죠. 규모 경제 효과를 고려를 하면 공공 서비스라든가 특히 이제 공공 서비스 중에 이제 대규모 국가 개발, 국토 개발을 한다라든가 경제 성장 정책을 추구한다라든가 자 이런 그 대규모의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을 한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광역적인 규모를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랬을 때 광역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든가 자 다수의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을 하면 효율성이 있다. 이 논리랑 정반대로 자 비슷비슷한 기능, 비슷비슷한 시설을 중복. 자 항상 중복으로 인한 뭐가 생겨요? 기능이나 사무가 중복되면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 중복되는 기능을 둘러싸고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 비용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측면에서 능률성이 저해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능률적 행정의 장애, 그 다음에 광역 행정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반드시 써주셔야 될 거. 자, 우리 중앙 집권이랑 혹은 중앙 정부랑 이제 지방자치, 지방 분권을 비교했을 때 중앙 정부의 역할과 기능 중에 가장 장점이 뭐예요? 전국적인 범위에서 통일성과 뭐를 공평성,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특히 복지,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 적어도 최소한의 수준에서의 복지 서비스는 평등하게 받아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뭐 민주성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형평성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자, 그런데 지방정부 간의 격차가 심화돼서 자, 이제 균등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김병준 교수님은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이건 뭐 형평성 측면으로 봐서 민주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설명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꼭 강조를 해주시는 게 좋죠. 3번은 지방행정 전반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지방 분권을 했을 때 지방 분권을 했을 때 계속해서 따라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방정부 간의 격차를 자, 심화시킬 수 있다. 혹은 이제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뭐 4번과 5번은 좀 부수적이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요 부분은 뭐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올 쟁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다른 쟁점에서도 자, 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제 생각에 따로 정리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각자 지방행정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따로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 5급 공채 문제 보시면요. 자, 이제 2번과 3번. 지금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현상을 기술을 한 다음에 자,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과 행태적 측면으로 분류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1번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현상이랑 연결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서술하셔도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서 제도적인 측면과 행태적인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요 문제가 출제되던 시점에 어떤 교수님이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요 제목이랑 거의 동일한, 2번, 3번과 관련된 동일한 논문을 쓰셨어요. 그분이 아마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우리, 보충 프린트 2페이지를 보시면 그 논문을 보면 그 논문을 참고해서 제가 그 어구는 단어는 조금 표현을 수정을 했는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좀 올드한 표현을 많이 쓰셨길래 좀 바꾸긴 했는데 제도적인 측면이랑 행태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선 방안을 쓰실 때 행태적인 측면의 개선 방안을 쓰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행정학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다 큰 어른들 배울 만큼 배우시고 그다음에 이미 다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사람들을 뭐 교육 훈련을 시키고 인사교류를 해서 행태를 개선을 한다. 뭐 의미는 뭐 한 줄 정도는 쓰셔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개선될 문제는 아니고 제도를 바꿔야 사람들의 행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행태적인 측면에서 이제 원인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언급은 해주시는데 초점은 제 생각에 행태적인 측면에 너무 많이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고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시면 되고요. 개선 방안을 쓰실 때는 이제 간단하게 의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태도라든가 행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만 쓰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가치관이나 의식이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을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만 좀 하세요. 이제 이거를 지금 다 설명드리려고 하면 뭐 지방행정 전반을 설명드려야 되니까. 근데 요대로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추가를 더 하시면 돼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보시면요. 자, 거기 2페이지에 제도적인 측면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중앙통제랑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문제를 보실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앙정부랑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뉴 거버넌스 이론 공부하셨어요. 중앙이랑 지방정부가 수평적이고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집권, 과도한 중앙집권. 이게 기본적인 문제고요. 1번이랑 2번은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과도한 중앙집권의 문제가 2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지방정부에 대해서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특히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중앙통제가 과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적이고 수직적인 통제 방식을 아직까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분리해서 써주셔도 되는데, 과도한 중앙통제 혹은 중앙통제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방정부의 자치권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자치입법권에 대한 문제, 자치조직권에 대한 문제,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에 각각의 한계를 간단하게 써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통제도 따로 정리를 하실 건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라든가 지방의회 의결권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의 지도 감독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거. 그런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중앙통제가 과도하다. 특히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중앙통제가 과도하다. 쓸말 무지하게 많죠.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배분과 관련된 거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간의 사무배분 자체가 중앙정부에 편중돼 있어요. 기능, 사무배분. 기능이랑 사무가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기능과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훨씬 더 많이 돼 있다라는 편중돼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관련된 예산, 재정 권한도 중앙정부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사무처리 권한, 자치행정권, 이 사무에 대한 입법권, 조례재정권도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사무 배분 문제, 중앙정부에 편중된 행정 기능, 사무 배분 문제도 심각한 문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가 발전되려고 하면 뭐니 해도 뭐가? 주민 참여가 활성화돼야 돼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1번 설문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참여 제도가 이제 규정이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언급해 주시고 이거 말고도 뭐 쓰실 건 되게 많은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태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제 이런 이제 제도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뿐만 아니라 이제 법률 자체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대통령.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앙정부의 관료들, 고위 정책결정자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사고 자체가 뭐예요? 사고 자체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요. 지방 정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자 지방 정부를 참여시키지 않죠. 지방 정부 의견을 듣지 않아요. 무시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정부 관료들이라든가 중앙의 자 정치인들이 지방에 대해서 이제 지방 공무원이라든가 지방 정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어때요?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역량도 안 되고 전문성도 미비하고 자 이런 인식과 태도 자체가 이제 영향을 미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자체에도 지방 정부나 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제 지방의 의원들도 이제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일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신뢰의 구축을 위한 방안,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결국 이런 행태는 단기간에 개선은 되지 않아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간에 이제 사람들의 행태, 의식이라든가 가치관이 조금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지적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자치권을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무 배분 문제 연결해서 해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앙 통제 방식을 이제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자, 협력 제도를 자, 이제 구축해서 활성화하는 거. 자, 이런 거 언급해 주셔도 되고, 자,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해서, 자, 주민참여가 이제 활성화되면 그만큼 이제 지방정부의 역량이라든가 권한도 강화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지방행정 전반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마 이제 나름대로의 목차를 좀 더 짜실 수 있게 될 텐데, 자, 요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지금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내용은 지금 요 두 문제를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장과 관련해서는요. 이 장은 이제 이론적 기초라고 했는데 사실 뭐 지방행정에서는 사실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 티브가설도 말씀드렸는데 공공선택론, 행정학에서 공공선택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출문제에서 나온 엘리트론과 다운론은 행정학에서 정책학 파트 공부하실 때 다 공부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지방행정에서 좀 독특하게 성장기구론이라든가 성장기제론이라고 출제했는데 성장기제론이나 레짐 이론이라든가 이런 독특한 이론만 좀 추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교재에서 2장을 잠깐 보실게요. 규모 경제 이론은 뭐 경제학 공부하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파트는 규모 경제 이론은 이제 어디야 그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서 자 이제 구역 통합을 해서 광역화했을 때 광역행정이라든가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서 이제 구역 통합의 이론적인 근거로 규모 경제 이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자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티브가설은 중요하죠. 티브가설은 중요해요. 여기저기에 쓰실 일이 많아요. 그 처음에 쟁점으로 보신 것처럼 이게 티브가설이 가장 그 지방행정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중요한 이론인 게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방자치의 장점, 지방자치의 이론적인 근거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단독 문제로 물어볼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자 티브가설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하게 아까 자 이게 그 지방자치를 했을 때 자 지방 분권을 했을 때 자치권을 확대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한 두세 줄로 요약해서 쓰실 수 있게 핵심적인 시사점을 정리해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티브가설은 제 생각엔 뭐 이게 기본 가정이 뭐냐 이걸 설명하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고 중요한 건 17페이지에서 자 티브가설의 정책적인 함의 이게 제일 중요하죠.
티브 가설의 정책적인 함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뒷받침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다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티브 가설의 정책적 함의를 보시면 재정 분권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인데, 재정 분권화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 어떤 함의를 갖느냐. 자, 나중에 이제 재정 분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실 때 그때 다시 보실 건데, 재정 분권을 확대할 필요성, 지방자치의 주요 쟁점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제 우리는 약간 규범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규범적인 사고를 해요. 당연히 재정 분권이 나오면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재정 분권을 이제 확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지방자치의 쟁점이라는 책을 보면 이 재정 분권의 확대에 대해서 이제 찬성 논 거, 그 다음에 반대 논 거. 자, 요거를 설명하고 결론. 자, 사실은 방금 전에 보신 처음 보신 2017년도 입법고시 문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 했을 때 효용성과 비효용성 양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느 쪽이 더 적절한지를 논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규범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지방자치는 효용성이죠. 그죠? 비효용성.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니까 효용성이 크다라고 결론을 내야 될 거예요. 그죠? 이건 사실 정답이 있는 건데, 근데 지방자치의 쟁점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재정분권을 확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를 쓰고, 자, 찬성 논거와 반대 논거를 쓰고 똑같이 물어볼 수 있겠죠. 뭐가 맞는지 자기 주장을 써라. 자기 주장을 써라. 그 얘기는 뭐예요? 찬성 논거는 재정 분권의 이제 장점이란 얘기고요.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점. 뭐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평성 측면에서, 분권화를 하면 자율성이라든가 책임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이게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자, 문제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찬성 논거를 쓸 때도 역시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티브 가설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 지방자치, 그러니까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의 장점, 그 다음에 재정 분권도 같은 얘기죠. 자치권을 재정 측면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논거기 때문에도 자, 이 재정 분권과 관련된 쟁점이 나올 때도 티브 가설을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는요. 자, 시군구 통합. 아까 대표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광역화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데, 이런 광역화, 시군구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거로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남들 다 티브 가설을 쓰니까 오츠의 분권화 정리도 같이 써주시면 더 좋겠죠. 그죠? 논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츠의 분권화 정리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왔으니까 기출문제에서 자, 3절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재를 먼저 보실게요. 3절의 지방권력 이론 보시면 엘리트 이론이랑 그 다음에 다원주의 이론, 그 다음에 신다원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이 이제 수정이 된 게 신다원주의 이론이고요. 보통 정책학 공부하실 때, 행정학 공부를 하실 때 정책학 파트에서 마르크스주의랑 네오 마르크스주의는 별로 강조는 안 하죠. 별로 강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네오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많이 강조는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 이원 국가로는 설명 안 하는 것 같아요. 행정학, 정책학 파트에서. 그죠? 예. 근데 그래서 그게 약간 제가 이제 걸리는 게, 제가 이제 정책학 교과서에서는 보통, 자, 정책학 교과서에서는 행정학에서 공부할 때 정책학은 자, 이제 보통 이제 다원주의랑 그다음에 이제 엘리트 이론, 얘네들이 경쟁적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 신다원주의로 가고, 그다음에 엘리트 이론이 신엘리트 이론으로 가면서 이제 무의사결정론은 공부하셨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뭐 조합주의는 했을 거고, 뭐 배버주의, 신배버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방행정이니까 지방행정에서 독특하게 지금 설명하는 게 레지미론이랑 그 다음에 성장기제론이랑 그 다음에 이원국가론이에요. 성장기제론을 물어봤으니까 레지미론이랑 이원국가론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자,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것부터 해결을 하고 갈게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 자, 우리 엘리트 이론이랑 뭐 다운주 이론은 뭐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이론이라 정책학 파트에서 정리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기출문제에서. 자, 보기 지문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제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물어봤죠. 지역사회 권력구조. 자, 그래서 지역사회 권력구조에서 특히, 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물어보면서, 자, 전통적인 논의가 엘리트론과 다운론의 관점에 의해서 지배가 됐다. 그러다가 이 성장기제론이나 레지미론은요, 비교적 현대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80년대 성장기제론이 등장하면서, 자, 그 지역의 개발과 성장이라는 광범위한 문제로 논의가 확대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이론으로서 권력 구조에 대한 엘리트론과 다운론을 이제 접근 방법을 비교해서 차이를 설명하라고 물어봤고요. 이제 사실 포커스는 뭐예요? 성장기제론의 의의랑 주요 내용을 물어봤고, 우리나라 지역사회 권력 구조에서 가지는 시사점을 자, 물어봤어요. 자, 엘리트 이론이랑 다운주 이론은 간단히 비교해서 쓰실 수 있는데, 근데 쓰실 때 그냥 평면적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이제 지역사회 권력구조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엘리트 이론에서 특히 지역 수준의, 지역 차원의 엘리트 이론을 연구한 학자가 헌터죠, 헌터. 헌터의 명성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헌터의 명성 접근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방행정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쓰시라는 게 조금 그 교재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그 엘리트 이론의 그 이제 보충 프린트를 잠깐 보세요. 엘리트 이론 보시면요.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아주 일반적인 엘리트 이론을 제가 써놨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국가나 그 사회의 소수의 지배적인 엘리트가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엘리트 이론에 의하면 두 번째 줄 보시면 기본적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이제 정책 과정이 주도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일반 대중들은 이제 정치 문제에도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1950년대 미국에서 헌터가, 자, 애틀란타 지역의 그 지역사회 중심의 이제 권력구조 연구를 통해서 이 엘리트 이론을, 자,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엘리트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엘리트 이론은요, 지역사회에서 일반 지역 주민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이제 낮게 평가한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자, 다원론 보시면, 자, 비교를 해서 쓰시는 게 초점이니까,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 엘리트 이론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엘리트뿐만 아니라 정도 지방 정부의 정책 과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뭐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 현실에서는 기업이나 비즈니스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이제 개발의 주도 세력이 되는 이제 산업이라든가 기업, 자, 이런 집단들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것도 김병준 교수님이 비교를 해놓고 계신데, 자, 그러니까 엘리트의 영향력과 대중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4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뭐, 비슷한 얘기를 중복해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정책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정책 내용도 차이를 보인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될 거예요. 교재 내용이랑 조금 다르니까 교재 내용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교재 내용도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성장 기제로는 거의 뭐
성장 기제론을 소개하고 있는 건 사실은 김병준 교수님 교재에서만 성장 기제론을 주요 교과서에서는 김병준 교수님 교재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병준 교수님 교재 내용을 요약을 한 건데 그 의의랑 주요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제가 그 문제에서 물어본 게 우리나라. 자, 교재에서는 보통 이런 거는 그 이론의 의의랑 주요 내용까지는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시사점을 서술해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응용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 성장 기제론의 내용은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 요약해서 암기를 하실 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성장 기제론의 주제는 뭐예요? 자, 성장 연합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성장 연합이 있죠. 자, 이거 외우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장 연합은 지역 사회와 그 지역 사회의 경제 개발, 그 지역 개발을 성장을 찬성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 땅 가진 사람들, 토지 자산가들, 그다음에 개발을 해서 경제 개발이 되면 이익을 누리게 되는 기업들, 거기 돈 되는 사람들, 그죠? 금융기업. 자, 이런 사람들일 거고 당연히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거기서 농사 짓고 그죠? 밭농사, 논농사 짓고 거기서 지금 내 땅이 아니에요. 내 건물이 아니에요. 임대해서 지금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근데 개발한다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나 부동산에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환가치죠. 사고 팔아서 땅값이 올라야 돼. 이 사람들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대립하면 당연히 얘네가 이겨요. 왜?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이 개발돼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바라거든요. 자, 지역 주민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키워드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 성장연합에는 누가 속하고 반성장연합에는 누가 속하는데 성장연합은 토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강조하고 자, 반성장연합은 사용가치, 실질적인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을 때 결론, 이유는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지역주민들이나 지방정부가 이 성장연합을 지지하게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역이 개발돼서 자, 경제 개발이 되고 지역이 개발이 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지가가 상승하길 바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성장연합이 자, 이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자, 요거를 이제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써주시면 돼요. 키워드. 성장연합, 반성장연합, 토지의 사용가치, 자, 교환가치.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의의를 보시면요. 자, 그 지역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결국 성장연합이죠. 자, 토지 또는 부동산의 가치를 교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자, 성장연합, 구체적으로 토지 자산가라든가 개발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연합이 주도하게 된다. 주도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지역의 개발. 자,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지역 경제의 개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용은 이걸 다 쓰시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쭉 읽으신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 한 3줄, 4줄, 5줄 정도, 많아야 한 5줄 정도까지 요약해서 쓰실 수 있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우리나라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에서 그럼 성장기제론이 얼마나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의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요. 불균형 발전이죠.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부 다 지역 개발이나 지역 성장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 기제론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자, 의의를 보시면요. 자, 성장 기제론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지방 문제를 본질적으로 토지의 가치,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 자, 여러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죠. 결국은 이해 집단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어요. 특히 자, 그 지역의 개발 관련 이해관계 집단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에요.
지역개발의 문제. 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역개발 한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이런 분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용상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적용상의 한계에서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요. 이제 이론적인 한계로 그 김병준 교수님이 서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자, 성장 규제론 지나치게 그 지역 문제를 지역의 개발이나 성장, 자, 지역의 성장을 지나치게 개발 중심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역의 성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토지 개발이라든가 자, 이런 측면 말고도 다양한 의미로도 정의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개발 위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아주 실질적인 얘기죠. 지역에 따라서는 항상 교환 가치랑 사용 가치가 항상 대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자연 환경이 좋은 고급 주거 지역에서는 사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곧 교환 가치를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역에 적용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이제 고급 주거 지역이라고 하지만 고급 주거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용 가치랑 교환 가치가 어때요? 대립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있을 거예요. 있죠. 제주도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서울 근교에서도 이런 지역이 있지 않겠어요? 요새는 웰빙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이제 삶의 이제 다양한 가치를 추구를 하는데 옛날처럼 그러니까 자, 이거 연령대별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서울 교회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중산층 혹은 중산층 이상의 이제 나이가 많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시 생활을 떠나서 일부러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대립되지 않아요. 우리 지역이 막 번화가가 되고 시끄럽고 막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한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 환경이 좋은 고급 주거 지역, 특히 그 다음에 이미 개발이 잘 이루어진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잘 이루어진 지역이라든가 자연 환경이 좋은 고급 주거 지역에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구도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적용상의 한계로 적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성장연합 토지 자산가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인, 그 지역의 기업인, 자, 그 다음에 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보는 게 이게 성장 규제론의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거를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성장 규제론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지역 상공인들, 토지 자산가, 개발 관계자들이 그 지역에서의 결정이나 권한을 주도하다라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 토지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다른 선진국, 서구 선진국보다 게다가 이런 규제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의 기업, 지역 상공인, 지역의 토지 자산가들이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자, 토지에 대한 강한 규제가 이루어진데 토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이제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권한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나 개발 계획이나 정책에 지역 차원에서의 토지 자산가나 개발 관계자나 기업이나 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결국 미국과 같은 나라랑은 달리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기업이나 지역 수준의 기업과 지역 상공인이나 토지 자산가들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행사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자, 성장 기제론이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를 설명한 데는 뭐 일정 부분 뭐 시사점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그 교재 22페이지에 성장 기구론 파트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요. 성과와 한계 파트 보시고요. 성과 한계 파트. 그 다음에 어딜 읽어보시냐면 의외로 25페이지에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와 권력구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 아까 지방자치 그 쟁점 관련된 책에서 제가 요약을 한 부분이에요. 그 26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에 보시면 4번. 26페이지에 4번 보시면 자, 이런 쟁점으로 이런 쟁점으로 어떤 교수님이 논문을 써놓으셨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는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토지 자산가랑 개발 관계자, 그 다음에 기업과 지역 상공인, 자, 일반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좀 그 성장 기제론이랑 관련된 부분을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자, 실제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자, 토지자산가나 개발 관계자, 그 지역의 기업과 지역 상공인들이 실제로는 지방정부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자, 잠깐 이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이 뒤에 나오는 쟁점이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